여러분, 물가가 또 폭등했다. 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7.9%나 올랐습니다. 7.9%. 엄청나게 오른 거죠. 시장의 예측치는 7.8%였어요. 7.8%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이 정도 수치면 가히 오일 쇼크에 가깝게 다가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7.9%라는 수치 자체가 1982년 1월 이후에 최고치니까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죠. 올라도 이렇게 빨리 오르냐 싶게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이게 걷잡을 수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2021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6%, 이것도 높다 했거든요. 6.2%도 굉장히 높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9%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뭐 거의 폭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폭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물가 자체가 큰 충격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른 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좀 충격적입니다. 하나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뒤따랐습니다. 그 국제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기본적으로는 국제결제망에서 퇴출을 시키고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에 대한 검수 조치를 취해지고 그러는 바람에 유가가 폭등했고요.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광물도 곡물도 폭등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폭등시킨 첫 번째 섬뜩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오히려 이게 더 섬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제품의 물가가 오릅니다. 제품의 물가가. 우리가 사 먹는 라면의 값이 오르고, 우리가 사 먹는 과일의 값이 오르고, 또 우리가 사 먹는 많은 외식 물가가 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올라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서비스 물가가 오릅니다. 서비스 물가. 이 개인 서비스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뭐 머리를 커팅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서비스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최악,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임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노조도 물가만큼 올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가만큼 지금 임금을 올리면 이것은요, 최악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보세요.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고 또 임금이 오르고 이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임금이 오르면요, 임금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기업은요, 임금을 올렸을 때 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 인상에다 반영을 해요. 그러면 제품은 또 인상된 가격으로 시장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상된 가격으로 또 사야 돼요. 인상된 가격으로 사다 보니까 또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나갈 수 있는 사태예요. 해결만 되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악재라고 이야기하면, 임금 인플레이션은요, 이게 상쇄될 수 없는 악재입니다. 계속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정부의 정책은요, 유가가 오르는 것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결국은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갑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지금 금리를 미국은 7번 인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7번. 예, 오는 3월 15일, 16일 예, 미국의 금리 결정체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말입니다. 여기서 아마 결정을 할 텐데 0.25를 올리든 0.5를 올리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정도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게 오릅니다. 장난 아니게. 얼마나 오르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유가가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1차 오일쇼크나 2차 오일쇼크 때처럼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쇼크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오일쇼크가. 오일쇼크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예, 1차 오일쇼크나 2차 오일쇼크처럼 1차나 2차 오일쇼크의 핵심이 뭐였나 하면요. 저성장의 고물가였거든요. 성장률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예, 반면에 물가는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성장률은 많이 떨어질 때는요. 마이너스 3%, 4%까지 떨어지고요. 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예, 12%, 13%, 심지어는 16%,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물가에 대한 어떤 그 충격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예. 결국은 오일의 어떤 예, 가격 인상과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또 소비자 물가의 재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 오일 쇼크를 가져온다. 오일 쇼크를 막으려 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는 것은 그만큼 예, 시장에 충격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말입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시장은 깜짝 놀랐어요. 다우산업 지수만 하더라도 0.34% 빠져서 112.18 빠졌거든요. 어제는 폭등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또 빠졌어요. 이게 뭐 하루 사이에 변동폭이 장난 아니죠. 33,174.07을 기록했으니까요. 어제는 오르고 어제는 폭등했다가 오늘은 폭락하고 이 폭등과 폭락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것은요.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이 기술주 중심만 들어있는 나스닥은요. 0.95%나 떨어졌습니다. 125.59를 기록했어요. 13,129.9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또 더 크죠. 1%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장은요. 그냥 위기, 예, 변동폭이 큰 위기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금 지나가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시작. 이제 시작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충격이 경제에서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장에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분명히 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죠. 3차 오일쇼크가 곧 온다고 하더라도 예, 오일쇼크 속에서 말입니다. 안전한 기회예요. 저는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닙니다. 하이리스크를 지지를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요. 차관대국 착수소국입니다. 예, 차관 볼 때는 대국 넓게 보고요. 착수 놓을 때는 소국 좁게 본다. 세밀하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위기 때 분명히 오일쇼크가 오게 되면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올릴 겁니다. 그에 대한 충격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가올 거예요.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착실하게 기회를 잡아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변동폭이 클 때요. 예, 그때 우리는 굉장한 이성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갈지 아니면 뒤로 갈지 여기에 대한 전망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장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그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